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7번째 공병호의 역사 스페셜 호르무즈의 혈투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8시 토요일날 오후 8시에 역사 스페셜 1회부터 7회까지 돼 있으니까 주말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또 몰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나라가 하도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어렵고 하니까 이제 세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사람 사는 것은 뭐 다 비슷하니까 교훈을 얻는 그런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은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의 정복 전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5세기 무렵에 포르투갈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해군력의 함포와 화약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고 있었던가,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가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전 세계의 최초로. 그래서 요새 경영,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부침을 하니까 오르고 정체되고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과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아시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언어로 에스타도 다 인디아, 아마 다가 영어 표현으로 오버란 표현 같습니다. 인디아 제국,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이트 오브 인디아, 그리고 또 포르투갈은 인페리오 포르투쿨스 나 아시아, 아시아 포르투갈 제국,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무역로를 개척한 겁니다. 이 무역로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역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을 출발해 가지고 정기 상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넘어서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동해안을 거쳐 가지고 이 초록색이 정기항로입니다. 정기항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인디아의 고아,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이게 무역 거점들입니다. 그다음 명나라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해가지고 마카오, 그다음에 일본의 나가사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하게 알아보게 될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만의 물류가 이동해 가지고 육로로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개척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인, 네덜란드, 화란, 영국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자세한 포르투갈 아시아 제국이 개척한, 여기서 이제 굵은 선, 이 굵은 선이 정기항로입니다. 정기항로. 상선의 정기항로, 마카오, 말라카, 고아, 코친, 그리고 이제 리스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페르시아만 일대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떻게 공략해 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세계 역사는 다 먹고 살기 위한 역사니까 돈을 버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아주 역동적입니다. 이 서양 제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게 되실 부분이 이 오만 지역에 대개 16세기 초반에 대개 개척합니다. 쿠라야타, 무스카타, 소하르, 그다음에 바레인, 그다음에 호르무즈, 배후도신, 곰브론, 이게 대개 16세기 초반 개척되고 그다음에 17세기 초반에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되고 끝까지 종속하는 것은
17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해상 루트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 포르투갈이 1650년 17세기 중반이고, 이제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것은 가장 중요한 요시였던 오늘 살펴보는 호르무즈를 17세기 초반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1622년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박진감 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역로가 남쪽을 보시게 되면 이 모잠비크까지 여러분 개척합니다. 여기 1974년이 돼 있죠. 모잠비크가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74년도에 독립을 하죠. 서쪽은 앙고라,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제국의 평창사, 당시 아마 바레인의 진주 무역이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이 바레인에 보시면은 바레인은 진주, 그리고 아랍산 말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오만에서는 주로 아랍산 말, 이런 것이 이제 무역이 됐는데, 세계 역사는 길의 역사고 무역의 역사고 교역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그런 야망, 헌신, 그다음에 집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이제 타임테이블, 포르투갈의 정기 항로입니다. 인도 항로, 일본 항로, 모르카스 항로, 이렇게 정기 항로가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찬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좌 호르무즈 정복전쟁입니다. 1507년에 이제 처음으로 함락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이제 진입해 가지고 요새에 한 600여 명 정도의 군사가 머무는 그런 시기는 151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515년이니까 1498년도가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1492년부터 1521년이 포르투갈의 아름답고 역동적이었던 최전성기였던 마누엘 1세의 제2기간입니다. 마누엘 1세 기간 동안에 다 이게 다 점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무역이 포르투갈의 재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요새의 흥망성쇠와 부침이 이 포르투갈의 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 선이 되게 그 당시에 무역 루트입니다. 주로 포르투갈이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있던 무역 루트인 거죠. 이 인도의 고아의 이 동방의 대부분 향신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실크, 이런 것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에 출발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무역로를 통해서 육로로 유럽으로 전달되는 거죠. 뭐 10배 장사, 20배 장사, 이런 것이 가능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이 무역로가 대충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 지역, 페르시아만 일대 지역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르무즈를 왜 정복을 했냐, 다 이런 정복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페르시아 무역로를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작이 된 거죠. 호르무즈의 페르시아만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과 인도 무역로를 독점해 가지고 유럽과 인도 무역로 고아까지 이걸 이제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나선 거죠.
인류 역사는 돈의 역사고 길의 역사고 무역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눈길을 돌리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국가의 에너지를 시장 개척에 보내야 이제 번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때 포르투갈 유럽인이 진출하기 이전에 이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킹덤 오브 오르무스, 영어 표현으로는 호르무즈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오래 갔습니다. 11세기부터 1622년까지 이 왕국이 있었는데 이제 1622년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통일 왕조에서 흡수가 되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오만 일대부터 바레인까지 영토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수도가 오늘 살펴보는 호르무즈 아일랜드, 호르무즈 섬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데 1507년도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시도해가 완전히 이제 복속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1507년에 복속을 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요새를 건설하는 중에 내부 반란이 일어 가지고 일단 인도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도는 1515년에 함포 무역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무역은 군함을 보내 가지고 제압을 시키는 겁니다. 군함에서 이런데 폭격을 때려 가지고 호르무즈 1차 정복은 1507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초창기에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를 전부 다 이름 진압하는데 총책임자가 알폰소 드 알부케르케, 포르투갈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명장수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6척의 함포를 탑재한 함성하고 460명의 육상병력을 이끌고 리스본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 동해안을 거쳐서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소코트라 섬으로부터 페르시아만으로 출발해 가지고 8월 9월 달에 이 주변 지역인 칼하트, 쿠라야트, 무스카트를 다 여러분들 다 지배를 한 다음에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섬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이 호르무즈 섬을 8월 9월에 완전히 다 제압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점령했던 지역들이 이렇게 연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칼야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1507년 8월 22일 날 쿠리야트, 무스카트, 소하르, 코르파간 이런 지역을 다 여러분들 제압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요새를 만드는 호르무즈를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호르무즈 왕국도 배가 작은 배지만 많이 동원합니다. 병사가 4,000명 50척의 작은 선박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함포를 때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함포를 그냥 때리니까 나중에 이제 함포 경쟁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겠는데 당시로서는 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화력이었습니다. 9월 27일 날 해전이 시작되고 10월 무렵에 호르무즈 왕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점령한 다음에 조공이죠. 우리한테 공물을 바쳐라. 1년에 15,000 아슈라피.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통용되고 있던 금화입니다. 3.5g짜리 금화. 3.5g짜리. 이 페르시아의 아슈라피. 그다음에 여러분들 베네치아의 두캇.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뭐 또 화폐가 전부가 다 거의 다 호환되는 겁니다.
금 3.5g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화입니다. 15,000 아슈라피를 곡물 조공으로 바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호르무즈 섬의 북쪽에 요새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수입이 곡물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통행세 무역세를 때리게 됩니다. 한 30%를 받았습니다. 전체 화물에 대해서. 그 수익이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건설 중에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1508년도에 일단 고아로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데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존속했던 이 호르무즈의 왕국의 의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복은 어떻게 했냐. 1515년에 완전히 이제 포르투갈 군이 상주하는 요새를 만드는 거죠. 호르무즈 2차 정복입니다. 2차 정복은 알부케르크 총독이 27척의 함성하고 1500명의 포르투갈 군하고 700명의 인도의 용병을 동원해 가지고 당시에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호르무즈 왕의 왕은 튜란샤입니다. 튜란샤가 왕을 했는데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곡물을 1년에 15,000 아슈라피를 제공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압을 했으니까 일종의 대리 왕정을 실시한 거죠. 처음에는 주변 지역에 바레인이라든지 바스라든지 이 바스라라는 데가 여러분들 여기에 페르시아만의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원유 수송 때문에 바스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스라 호르무즈 인도 고아 이게 이제 인도 항로 페르시아 항로의 중요한 그런 기착지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호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레인까지 직접 지배해 가지고 이 일대를 완전히 포르투갈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향한 역사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역사.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데 힘이 딸리게 되면 또 다른 나라가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인류 역사 전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생존을 향한 투쟁이니까 거기에 밀리게 되면 그냥 망하고 손가락 빠는 겁니다. 중국과 함께 산업이 다 제압당하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사람들은 식모로 전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산업 경쟁력이지만 당시에는 군사 경쟁력, 해군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포르투갈 경쟁력은 한포의 후방에서 여러분들 장전하는 브리치 로드 시스템입니다. 이 브리치란 표현은 후방이란 뜻이고 로드라는 것은 장착하다는 뜻이니까 브리치 로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 한포 시스템을 잘 조직화해 가지고 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포 경쟁력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부케르케 총독이 호르무즈 항구를 포격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호르무즈 왕 튜란사와 그의 섭정들이 수십 척의 소형 선박으로 대응했지만 포르투갈의 한포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서 대부분에 격진됐다. 한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달한 한포가 그리고 조총이 일본에 수입돼 가지고 임진왜란 16세기의 조선의 임진왜란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이 한포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9월 27일자에 남겨졌던 당시의 기록입니다. 알부케르케 함대는 주로 나우선으로 구성된 6척 7척의 배로 병력은 약 400에서 500명에 불과했다.
호르무즈 측은 약 4천 6천 명의 방어군과 수십 척의 선박으로 맞섰지만 유럽식 하포와 훈련된 병사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었다. 당시에 포르투갈의 주력 함대는 나우스 혹은 카르크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함포가 수십 기가 탑재된 대형 함포들이 가가지고 도시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원거리 사격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겁이 났겠습니까. 근접의 전투를 할 수 없도록 표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포르투갈 해군이 당시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냐.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경쟁력이 뛰어났습니다. 포르투갈 함포는 2m에 한 3m 정도의 함포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식 대포. 그리고 군함이 컸습니다. 나우스, 카라크. 그리고 배를 옆으로 여러분들 세운 다음에 집중 사격을 동시에 때리는 겁니다. 1분에 포마다 여러분들 두세 발을 때리니까 그런 이런 폭격 방법을 블로드 사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를 옆으로 한 다음에 배에 들어있는 함포를 가지고 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포르투갈이 당시에 주력 함대였던 카라크, 나우스 모습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배가 뭐 3, 40m 정도 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배입니다. 알부케르크의 주력선인 플로우 데 라마르 이게 남아있는데 배 이름 빼대만 2, 30m하고 전체 길이가 3, 40m 폭이 8에서 12m 톤수가 400에서 600톤 메스터 이름 돛이 30에서 40m 갑판이 10m 12m의 돛이 3개 4개 정도로 사용한 겁니다. 삼각돈 사각돈을 함께 사용하고 대개 배 한 대당 10문에 20문 정도의 이런 청동 대포를 탑재해 가지고 장전한 배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을 한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호르무즈 왕국의 소형 선박은 노를 젓는 다우, 게리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투 방법은 대형 함대에 접근해 가지고 병사들이 배를 탄 다음에 전투를 하는 그런 보딩 컴뱃 성선 전투인데 배 자체가 여러분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포를 때리니까. 포를 때리니까 배를 호르무즈 왕국이 이런 숫자는 30적 60정인데 근접 포르투갈 군함에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먼 거리에서 함포 사격을 때리니까 이미 여러분들 전투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함포 사거리가 200에서 300m 정도가 되니까 먼 거리에서 이런 배가 다가오면은 브로드사이드 이런 집중 타격을 그냥 바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청동 주조 대표와 브릿지 로드 시스템 이 대표들은 약 2.4m의 길고 좁은 형태로 강력한 발사 속도와 정확성을 갖고 대당 1분에 2, 3발을 장전하게 이름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이 포가 이름 당시에 브로드사이드 그런 전술에 사용했던 포입니다. 2에서 한 3m 정도고 대개 이렇게 여기다가 추진체인 화약하고 탄약을 장전하는 방식입니다. 포르투갈의 브리지 로드 시스템 이게 브리지 로드 시스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탄약하고 화약을 장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 두는 겁니다. 이 챔버라고 부릅니다. 여기 밑에는 화약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전해서 발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뚜껑을 열고 여기에 챔버를 뺀 다음에 준비해 둔 새로운 챔버를 열어 가지고 여러분들 전투를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문이 바라크에 이런 포가
10대에서 20대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장착이 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겁났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데서 여러분들 해안에서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함대에서 여러분들 그냥 포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함포 사격을 때린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유럽은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만 지역의 국가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후미에서 분리 가능한 챔버를 사용해서 화약과 탄약을 재정진해서 1분에 2발에서 3발 정도의 발사가 가능했다. 이게 후미에서 이 챔버 안에 밑에는 화약이 들어있고 추진체 위에는 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때리는 겁니다. 총구 장전보다는 2~3배 정도가 빨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화약이 이전에는 그냥 분말을 사용했는데 그다음에 곡물 알갱이를 이용해 가지고 화약의 핵심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유럽식 코닝 건파우더 화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소위 브릿지 로드 시스템의 환포하고 유럽식 코닝 건파우더가 합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해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507년 알폰스 더 알부케르케의 호르무즈 공격에서 이 브릿지 로드 시스템의 함포가 원거리 공격에 효과를 발휘했다. 이 시스템은 포르투갈 해군이 포르투갈 아시아 제국 확장의 필수적인 도구였고 핵심 경쟁력이었답니다. 이 함포를 포준화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명령한 사람이 바로 1492년부터 1521년까지 포르투갈의 영광의 시대를 여러분들 이끌었던 행운왕 마누엘 1세입니다. 마누엘 1세가 함포를 표준화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브릿지 로드 시스템은 후미에서 하약과 탄약을 장전하는 방식으로 총구 장전보다도 전투 효율성이 빠르게 여러분들 포를 발사하게 되는 겁니다. 재장전이 빠르고 브릿지 로드는 챔버를 교체하거나 후미를 열어 장전하기 때문에 2~3배 빠른 발사가 가능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당시에 함포 사격을 챔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거의 평소에 챔버만 여러분들 수십 개 수백 개 준비해 놓으면 전투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쟁력 때문에 유럽이 이제 제압을 한 겁니다. 마누엘 1세는 15세기 말엽에 대형 청동 브릿지 로딩 대표의 제조를 명령했고 이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 가지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 고와 그다음 디우 말라카 이런 데를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군이 함포 사격을 해는 이 경쟁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브로드 사이드 배 측면에 이름 10개 20개 정도의 청동주조 브리지 시스템 함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를 옆으로 한 다음에 포격지를 향해 가지고 발사 땅 하면 이런 쫙 가고 그다음 장전해가 발사 짱 하면 이런 또 포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격 방법을 브로드 사이드 측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측면 함척 일제 사격 함척 일제 사격 그래 건접전에 익숙한 호르무즈 해군이 혼비박산을 나게 된 겁니다. 호르무즈나 주변 아랍 페르시아 함대는 하포 기술이 유럽에 의해서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마병 중심의 육군 중심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함포 사격만으로서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함포를 가지고 일단 제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리는 그런 합동작전 형태로 아시아를 제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포르투갈 경쟁력 화약입니다. 세 번째 시간 당시 유럽에서 유행되기 시작했던 코닝 건파우더라는 분말 여러분들 화약을 썼는데 그런 습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작은 그런 알갱이, 곡식 알갱이의 분말이 붙도록 그렇게 만든 일종의 화약 분야의 혁신이 당시에 일어난 겁니다. 포르투갈 해군의 경쟁력 화약 혁신입니다. 화약 혁신. 그것을 콘드 건파우더, 코닝 건파우더라고 그렇게 부르네. 콘드. 9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화약이 발견이 됐고 14세기 중반에 몽고 침략으로 유럽의 화약이 이런 전수가 돼 가지고 13세기 14세기는 분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분말이 이제 습기 같은 데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혁신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코닝건 파우더는 화약을 곡물 또는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제조 기술로 14세기 후반에 영국과 독일에서 발명됐는데 당시 이제 상인들이 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다 다녔으니까 이제 그 기술을 입수해 가지고 그 제품을 입수해 가지고 포르투갈이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군에 적용한 겁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빨리 심지어 스페인보다도 80년 정도 먼저 아프리카 서해안을 여름 공략한 것이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그 소위 육군에 사용되던 화약 고닝큰 파우더를 해군에 도입해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아시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덕을 보게 됩니다. 대형 청동 브릿지 로디 함포 제조를 명령한 마누엘 1세는 해군력 강화에 무기 시스템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독일에서 개방됐던 코닝큰 파우더를 도입해 가지고 화약 생산의 표준화, 화약 생산의 대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전투나 그다음에 육상의 도시를 때리기 위한 공선전 같은 데서 여러분들 크게 효과를 보게 됩니다. 포르투갈 해군의 함포 사격은 어떻게 했냐. 브로드사이드 함포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동식 챔버입니다. 이 밑에는 추진체에 해당하는 화약이 들어있고 위에는 여러분들 탄환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동식 챔버에 미리 준비해 둡니다. 고닝큰 파우더를 청량해서 넣고 추진체 화약을 넣고 전투하기 이전에 여러 챔버를 뭐 수십 개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화약 위에다 탄환을 넣는 겁니다. 탄환은 철제공 혹은 탄산 여러분들 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터짐에서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그런 탄환을 설계합니다. 그게 챔버 안에는 화약과 탄환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화약 탄환입니다. 화약 탄환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로드된 챔버를 흠이 브릿지에 삽입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로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챔버를 넣고 그다음에 위에 여러분들 덮개가 덮습니다. 그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챔버의 터치홀에 점화용 화약을 살짝 뿌리고 불이 붙은 점화 도구를 점화하게 되면은 발사합니다. 발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약간 뿌려진 화약에다 불을 붙이게 되면은 화약이 여러분들 추진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6세기에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서 도입한 브릿지 로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브릿지 로딩 대포, 이런 대포들을 여러분 사용을 한 겁니다. 브릿지는 뒤에입니다. 이 챔버입니다. 챔버에 화약과 탄환을 삽재한 다음에 위에 덮개를 덮고 불을 붙여가 여러분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브릿지에 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 예, 혼비백산입니다.
함포 브리치 로드 시스템은 이렇게 함대에 측면에 함포가 여러분들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여러분들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도시 방향으로 측면을 드러낸 다음에 일제 사격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 땅 이렇게 여러분 1분에 두세 발 정도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 함포의 사거리는 200에서 400m, 원거리 포격보다는 근접 회전에서 효과적이었고 적 선박이 접근할 때는 배를 여러분 옆으로 만든 다음에 측면 함포 일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정확도는 한 50% 정도였는데 코닝큰 바운드 화약 덕분에 1분에 두세 발 정도를 때릴 수 있으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기동성이 뛰어난 방법이었습니다. 파괴력은 상당했고 철제 탄환으로 선박 선체를 관통하거나 돛대를 부수었고 그다음에 아주 근접일 때는 산탄 퍼지는 그런 폭탄을 사용해 가지고 인원을 살상했고 원거리 포격으로 적기 선박에 접근해서 성선 전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소형 선박 승무원들에게 함포 사격은 충격과 공포를 줘가지고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했고 포격에는 화염, 소음, 파괴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란시아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항복하도록 그렇게 애걸할 정도였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브로드사이드 사격은 군함의 좌우측 측면에 설치된 여러 개의 대포를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사해 적함을 공격하는 기술이고 브로드사이드 사격은 함선이 적과 나란히 위치할 때 최대한 많은 대포를 동원해 일제히 포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포가 옆에 이름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투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환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포르투갈의 불의 비가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포르투갈인들은 바다에서 불을 뿜었다. 오만적 기록입니다. 오만에 무스카타를 여러분들 공략해 가지고 알부케르케 총독이 여러분들 브로드사이드 함포 사격을 가지고 그냥 도시를 그냥 박살을 낼 때 그 기록이 이렇게 여러분들 남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공략한 겁니다. 여기 보신 무스카타, 소하르, 쿠라야타 전부가 여러분 다 항복하거나 항복이 안 될 때는 이런 함포 사격을 가지고 때렸던 겁니다. 포격 직후 주민들이 포르투갈 함포의 청둥 소리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요새에서 도망쳤다. 알부케르케는 포격을 통해 도시를 위협하며 항복을 받아냈고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포르투갈 측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현지 상인들이 유럽인의 화포가 신의 저주라면서 두려워했다. 피해자들은 밤낮없이 불꽃이 떨어져 가족을 잃었다고 토로하였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함포로가 때린 겁니다. 포격이 항구를 부바도로 만들었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왕 투란샤의 궁정 근처를 포격하자 주민들은 포르투갈 함포의 소리가 지옥의 문을 여는 듯하면서 항복을 재촉했다. 생존자들이 불꽃과 연기가 도시를 삼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도망쳤다. 페르시아의 사파피드 시대 연대기입니다. 도시가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한포 사격에 영혼이 떠날 정도였다라고 피해자들은 털어놓는다. 포르투갈의 한포 기술 우위 사거리 200~400m는 주민들에게 초자연적 공포를 안겨다 주었다. 무스카트나 소하르의 도시에서 100m 200m 떨어진 거리에 카라크나 나우스 같은 대형 여러분들 함선을 정박시켜 놓고 포르투갈이 측면 공격으로 이런 포를 연속 사격이나 동시 사격으로 때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핵심 경쟁력이 함포와 화약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호르무즈를 도대체 이제 어떻게 경영했냐. 세금은 1만 5천 아슈라피 1만 5천 두캇 정도의 한 두캇이 3.5g의 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지명은 이란 내 호르무즈 아일랜드입니다. 지금은 이 호르무즈 아일랜드고, 호르무즈 아일랜드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붉은색 같은 그런 암석들이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 관광객으로 이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장소인데, 크기는 백령도처럼 그렇게 뭐 작은 규모입니다. 호르무즈 요새를 만드는 거죠. 호르무즈 섬의 북쪽 끝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7개 탑을 만들고, 요새의 포르투갈은 딱 건설 도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요새가 건설되는데, 뭐 거기는 교회도 있고 감옥, 그다음에 지휘본부, 중앙홀, 망루, 안마당, 수백 명의 군사와 행정 요인들이 거주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여기고 이제 오늘은 나는 석유 때문에 부자들이죠. 바레인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무스카트 요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스카트는 오만입니다.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호르무즈의 바로 여러분들 위치에 호르무즈 아일랜드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아일랜드.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섬의 수도가 있었던 겁니다. 섬의 북쪽 끝에 바위꽃에다가 요새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건설했던 겁니다. 여기 지명을 보시게 되면 여기 무스카타, 그리고 여기에 호르무즈 아일랜드, 그리고 식수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배후 도시인 바다르 아바스, 이게 다 이란 땅입니다. 그 이란의 통일제국이 여러분들 건설되면서 포르투갈이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아일랜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북쪽에 건설됩니다. 북쪽에 병영도 크기의 북쪽에 이 포르투갈 요새가 건설됩니다. 요새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호르무즈 왕국 사람들이 살았고, 이게 지금 항공도시를 보시게 되면은 북동쪽은 바다에 면해 있고, 그다음에 남서쪽은 육지에 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접한 남쪽과 서쪽이 주로 요새 입구하고 방어가 여러분들 더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요새를 만든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남쪽이겠죠. 남쪽 서쪽, 북쪽 동쪽. 북쪽 동쪽은 바다에 면해 있으니까 천에 그냥 방어시설이 되어 있고, 이쪽을 남쪽 서쪽을 더 보강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7개의 망루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런 잔해입니다. 호르무즈 포르투갈 요새 아주 야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건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야물게 만들었는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생사와 관련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수조입니다. 수조고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아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포르투갈 모국에서 만들었던 지하교회 모습인데, 그다음에 이제 안뜰입니다. 이렇게 이제 브릿지 로드 시스템을 사용한 함포들입니다. 함포. 이게 지하교회가 있는 건데, 지하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방수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하교회 역할은 못합니다. 공을 들였는데 방수시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지으면 항상 요새에 가톨릭이 생활이었을 테니까 교회를 항상 함께 짓는데 의욕적으로 알부케르케 총독이 명령해가 지하교회를 만들었는데 물이 샌 겁니다. 방수시설이 불실한 시대였기 때문에 완공 이후에 첫 비가 온 이후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하 수조로 용도 변경했다. 여러분 여기 호르무즈 섬은 식수가 아주 귀합니다. 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지질학적 구조가 물을 담아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식수를 전량 여러분들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배후 도시에서. 그래서 이 용도를 지하 수조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식수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호르무즈 요새를 어떻게 운영했냐. 초기에 포르투갈이 소위 식민지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정식 명칭이 성모수태 요새입니다. 1507년부터 건설이 시작돼 가지고 1550년까지 확장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요. 투자가.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 1550년까지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경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돈은 거의 못 벌고 떠난 거죠. 수백 년 가야 돈을 다 뽑을 수가 있을 건데. 요새를 계속 축조하고 보완해야 식민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호르무즈 왕국을 속국으로 간접 통치하면서 무역과 군사를 장악했고 현지 왕 투란샤로부터 1년에 곡물 조공으로 1만 5천 원을 받은 겁니다. 곡물을. 그리고 이제 별도로 본인들이 비즈니스는 무역세를 받는 겁니다. 모든 무역수는 호르무즈 세관을 통과해야 되고 포르투갈은 카타타자스 시스템으로 독점 통행세를 받은 겁니다. 30%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요새의 수익이 호르무즈 왕국으로 받는 1만 5천 카슈타피인가. 여기에 아슈라피 3.5g의 금화입니다. 그리고 무역세 30%. 처음에는 돈이 됐는데 16세기 중반이 되면 이미 이제 돈벌이가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페르시만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다 받은 거죠. 호르무즈 요새 관세 수입이 얼마나 됐냐. 이제 곡물은 15,000 아슈라피죠. 15,000 두캇. 1515년 재정복 당시에는 1507년부터 8년을 못 받았으니까 8년치를 다 받는 겁니다. 12만 아슈라피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15,000 셈은 분명해야 되니까 1507년부터 1515년까지 납부하지 못한 12만 아슈라피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통합니다. 페르시아는 아슈라피를 썼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크루자도를 썼고 베네치아는 두캇을 쓴 겁니다. 약간씩 차이 나는데 전부 다 한 개 금화당 3.55g의 금화입니다. 그래서 아슈라피, 크루자도, 두캇이 지금 달러, 엔화, 유로화처럼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포르투갈에 갖다 바친 세금의 10분의 1 1500 아슈라피 정도가 되면 유럽의 중소규모 도시의 연간 세금 총액이고 포르투갈 함대 5척의 10척 정도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포르투갈이 16세기 초반에 한참 전성기 때 갖고 있던 함대가 200에 300 정도의 해양 항해가 가능한 카라크, 나우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예산 규모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5,000을 받았고 15,000 아슈라피 가운데 10분의 1은 1,500 정도가 유럽의 중시도시의 세금 총액이고 포르투갈 함대 5척에서 10척을 운영하는 비용이 1,500 아슈라피 1,500 두캇 1,500 크루자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항이 있죠. 밥그릇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특히 아랍권에서는 진주 무역이 성행했고 말 무역이 성행했는데 그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현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호르무즈 요새 다른 요새들은 어떻게 했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무스캇, 소하르 전부 다 점령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점령 전쟁의 총대장이 알부케르케입니다. 알부케르케. 고아, 말라카, 홍해전쟁 전부 다 알부카르케가 여러분들 다 주도합니다. 1515년에 죽는데 이게 이제 호르무즈 요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507년에 호르무즈 요새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1507년에 무스카트를 여러분 1507년에 점령하는 겁니다. 이게 1515년은 재점령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곰브론 베후도시입니다. 지금 용어로는 반다르 아바스. 여기에 호르무즈가 식수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배후에 곰브론 반다르 아바스라는 육지에 있는 근접거리한 도시가 여러분들 점령이 돼서 요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레인이 오랫동안의 역사가 진주가 유명한 데입니다. 별도로 한번 다룰 정도로 바레인의 진주 무역 주로 유럽에 수출했는데 이 바레인의 진주 무역이 유명했습니다. 여기는 1521년에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포르투갈 병력은 최대 6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주둔한 것 같습니다. 이 일대에. 그래서 아시아 제품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터키를 거쳐 유럽을 수출한 무역의 중심을 뒀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정복한 거죠. 호르무즈 요새 이후에 곰브론, 무스카트, 바레인의 추가 요새를 건립한 주요 목적은 인도양 페르시아 홍해로 이어지는 향신료 무역과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고 인도양 무역 특히 향신료 진주 말 무역의 독점 아랍 상인들을 완전히 이제 아웃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바레인이 무스카트는 말 무역을 많이 했고 바레인은 여기 여러분들 진주 무역이 그렇게 유명하네요. 진주 무역이.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분들 그런 왕족들이나 귀족들 여기 이제 무스카트 요새입니다. 호르무즈 방어를 지원하고 아라비아 반도 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만에 위치했고 1580년대에 재건축되었고 무역 중심으로 역할을 하다가 호르무즈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존속됐던 것이 무스카트 요새입니다. 150년간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던 거죠. 이게 알자라리 요새 동쪽입니다. 이게 알미나 알미라니 요새 알자라리 요새 무스카트 다음에 곰브론 베후도시입니다. 베후도시. 호르무즈 섬이 자체적으로 식수나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식량과 물과 목재 등의 보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한 보조기지로 건설한 이 곰불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통일 왕국이 점령을 하게 되죠. 바레인 1521년에 점령한 이후에 1559년에 확장이 됐는데 주로 진주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바레인 요새, 바레인 요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현지인들이 저항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저항합니다. 이 무스카트 요새 가장 오랫동안 150년간 존속됐던 이 오만 지역의 무스카트 요새 아주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유럽인들이. 정복 전쟁 직후부터 현지 주민들의 저항은 거의 즉각적으로 시작이 됐고 점령 과정에서 무스카트의 기존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강제로 복종시키고 조공을 요구했다. 당연히 반발하죠. 현지 상인들은 졸지에 자유롭게 해오던 무역을 할 수 없게 됐고 특히 무스카트는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진주무역, 말무역이 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여기는 이제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게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들이 다 중앙집중적인 체제가 아니고 분산됐기 때문에 포르투갈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처럼 오만 내륙의 부족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스카트 요새 이 1551년부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1552년까지 계속 요새를 확장 정축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1551년이면 벌써 포르투갈 왕실이 재정난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이라는 사업 모델이 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름 대했습니다. 알부케르케 총독은 반란 지도자를 처형하고 마을을 파괴하고 저항의 기반을 제거했다. 다음은 곰부론 요새입니다. 지금 지명은 반다르 아바스. 여기 보시면은 전쟁 바로 직후부터 페르시아 주민과 아랍 부족과 상인들이 반발했는데 무역을 할 수 없게 되고 조공을 강요하고 현지 자원을 수탈하는 거죠. 강제 노역을 요새 건설에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현지인들이 반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명도 바꿔버립니다. 그 지역에 가재나 개가 많이 나오니까 포르투갈어로 콤모라오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창시 개명하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겁니다. 요새 건설 자체를 외세에 의한 침탈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호르무즈나 무스카트처럼 격렬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발을 요새 건설을 방해하고 밀무역을 시도하고 포르투갈 선박을 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 직후부터 계속 반발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발이 발생하게 되면은 포르투갈은 해군 중심의 군사력을 활용해서 함포 사격을 제압을 하고 육상병력을 진주시켜 가지고 반란자를 체행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을을 불사르고. 현지 저항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 노예화 또는 처형이 일반적이었다. 제국주의가 항상 뭐 이런 거죠. 바레인 요새 점령지구에 현지 왕의 반란이 있었고 특히 진주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진주무역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심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지 페르시아 통일 왕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현지 부족들이 나중에 빨리 점령하게 됩니다. 1602년도에.
이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 포르투갈 아시아 제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코 다가마에 필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이런 포르투갈 역사에서 한포 사격을 통해 가지고 제압했던 대단히 여러분들 뛰어난 그런 장수입니다. 눈매가 매섭죠. 알부케르케 1509년부터 1515년 동안에 고아 총독으로 부임했던 임명자는 마누엘 1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의 군사 경력을 보시게 되면 중요 도시 점령의 전부를 다 진두지휘합니다. 무스카타 1507년, 호르무즈 1515년, 고아 점령, 소코토 전투, 말라카 점령 전부 다 알부케르케의 여러분들 진두지휘하에서 모든 부분을 다 제압을 하는 겁니다.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 진압 방법은 매우 강경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포르투갈을 구한 대단히 용맹하고 지혜로운 그런 장수였지만 한편은 포르투갈의 잔인한 정복자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포르투갈의 알폰소 데 알부케르케 아들이 남긴 이런 위대한 알폰소 알부케르케에 대한 코멘터리라는 그런 일종의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복하는 방법, 진압하는 방법, 반란자들을 처형하는 방법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스카트 정복 및 진압을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진압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주민들이 약속한 금을 제공하지 않자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약탈했다. 한포 사격, 지상군 투입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향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고 기록에 따르면 여성이나 아이들조차 학살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에 뭐 인권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항복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보복의 일종으로 포르투갈 병사들은 도시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 포로로 잡힌 무슬림 방어자들은 적결 처형되었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알부케르케의 분노 앞에 섰던 사람들의 기억에 잔인함은 영원히 남았다. 잔인함은 포르투갈 인도양 확장 전략의 일부였고 오만 해안 도시인 쿠리아트나 캘하트 등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됐다. 아주 잔인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이런 퍼져서 감히 저항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곰부론 정복 및 진압작전 반다르 아베스 후방도시입니다. 호르무즈 섬에 여기서 또 여러분들 현지 저항 세력들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알부케르케 총독은 호르무즈 왕 튀란샤를 만난 자리에서 총리 비지어 레이스 하메드를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한 다음에 직접 여러분들 본인이 때립니다. 때린 다음에 척근이 그냥 찔려서 죽이도록. 왜냐하면 처음에는 포르투갈에게 협력했는데 점점 반란을 일으킬 기미를 보이니까 그냥 여러분 알부케르케 총리가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초기에는 포르투갈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점점 반란을 보이니까 그냥 죽이는 겁니다. 튀란시한테 이러면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 너도 죽을 수 있다. 1515년 3월 호르무즈에서 알부케르케 총독은 왕을 만났고 그로 하여금 총리도 그의 만남에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알부케르케 총독은 총리 레이스 하메드를 두들겨 팼고 그러자 척근이 그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총리 비지어 레이스 하메드 살해 사건은 대단히 계획적인 일이었고 왕을 해방시켜준다는 맹목으로 행해진 살해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왕을 공포에 떨게 하여서 항복을 유도한 잔인한 방법이었다. 저항 세력을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줬고 이런 공포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으로 확장돼 가지고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끌어갔던 거죠. 총리 살해만 그치지 않고 측근들과 지지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거나 사살했고 이것은 알부케르que 총독의 전형적인 진압 방법이었다. 이 알부케르que 총리가 이런 포르투갈 역사에서는 큰 획을 그은 사람이지만 제국주의 이면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르무즈 왕국은 포르투갈이 착취자였으니까 당연히 착취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호르무즈 아일랜드입니다. 북쪽 끝에 포르투갈 요새를 만들었고 식수와 무슨 과일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가 없는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반다르 아바스 곰브론에서 이런 식수도 나르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나르고 전부 다 실어 날라야 돼요. 지금은 관광지로서 반다르 아바스에서 여객선을 타고 이런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붉은 그런 종류의 컬러풀 아일랜드라 불릴 정도로 해변도 전부 다 이런 색깔입니다. 산화철이 많다는 거죠. 거제도의 10분의 1 벽년도 크입니다. 식수는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 수송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왕국은 걸프만 양쪽에 국토를 갖고 있었고 아랍과 페르시아를 모두 썼고 생산량이 없었고 오로지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만드는데 무역을 통한 수익이 굉장히 많았던 데입니다. 무역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아주 독특한 곳이 바로 호르무즈 왕국입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인 겁니다. 포르투갈이 점령해 가지고 15,000 아슈라피를 매년 받아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는 수익은 호르무즈 왕국의 1년 수입이 10만에서 20만 아슈라피 정도가 됐으니까 포르투갈의 연 15,000 아슈라피를 바치는 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었던 거죠. 호르무즈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모든 조공과 관세를 합치면 국왕은 연간 20만 아슈라피의 수입을 얻었다. 한 10에서 20% 정도를 포르투갈에 갖다 바친 겁니다. 보호세의 명목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었고 포르투갈 지배 100년 동안 호르무즈 왕국은 번영을 누렸다. 그렇지만 외세의 침략을 당했으니까 현재 왕국의 관계자나 현지 주민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을 착취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외에 무스카트, 곰브론, 바레인, 소하르 계속해서 이름들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일어나면은 함대를 동원해가 이런 함포 사격을 때리고 육군이 진압해 가지고 반대자를 색출한 다음에 죽이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1515년 요새가 완공된 이후에도 간헐적인 저항이 뒤를 따랐고 특히 사파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통일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 제국이 사파피 제국 사파피 왕국입니다.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르무즈의 흥망성쇠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오를 때가 있고 또 내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번영기가 참 짧았습니다. 준비기가 한 80년 넘었습니다. 83년 전성기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한 1498년부터 왕위 계승으로 인해서 스페인에 복속당한 1580년까지가 번영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82년 사이에 가장 영광의 시기는 1498년부터 1521년 마누엘 1세가 사망할 때 26년에
짧고 화려한 시기였던 겁니다. 모든 영광이 이렇게 짧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은 산업 경쟁이 쇠퇴하면서 여러분들 완전히 가려지겠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광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여러분 한 2010년대 정도까지가 가장 여러분 좋았던 중국 특수까지가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기우는 겁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에 마누엘 1세의 사망인 1521년까지가 짧고 화려했던 그런 시기가 가고 마누엘 1세가 죽고 나서부터 바로 뭐죠? 포르투갈의 재정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거듭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유지가 되는 거죠. 요새만 세워놓게 되면 요새가 낡고 현지인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정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 교훈은 왕위 계승전에 이런 밀려가 1580년 스페인이 복속대가 60년 지배를 들어가면서 끝장이 난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스페인 합병 때문에 해외 식민지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페르시만 일대의 요새와 영향력은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페르시아만의 마지막 요새가 무스카트입니다. 1650년에 이름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합병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망하게 되면은 그냥 경제가 골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가 종전의 양면관계라는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나는 문제가 없을 거다.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망가진데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 거다. 그건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르투갈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엉뚱하게 모로코 정복 전쟁을 여러분들 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건재했을 겁니다. 29세의 여러분들 젊은 왕이 무리하게 모로코 정복 전쟁을 벌려가 이러면 국력을 다 소진했고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까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먹은 거잖아. 1580년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먹었으니까 포르투갈 해외 여러분들 스페인은 2등 국민이 된 건데 2등 국민이 되는 겁니다. 2등 국민이 2등 국민이 되면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공병호가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이 역사가 전부 다 대한민국 역사다 이야기죠. 정치가 엉망이면 그냥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런 처절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포르투갈 전성기의 종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사건이 스페인에 강요된 합병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함이 쇠락기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부자가 3대 가지 않습니다. 마누엘 1세 포르투갈의 화려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시대를 여러분 이끌었던 마누엘 1세 행운왕 마누엘 1세가 1521년에 사망하고 그 손자 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중앙 2세 사랑했던 아들이 낙마사고로 죽고 사촌인 마누엘 1세가 여러분들 행운왕이 돼가 이런 권력을 쥐게 됩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기죠. 마누엘 라인 스타일이란 마누엘 양식이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번영기를 누렸던 겁니다. 그 아들이 중앙 3세 손자가 세비스대왕 1세 모로코 정복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포르투갈을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누엘 1세의 손자 세대에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게 복속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가 흔들릴 때 현장 제국의 부를 만들어줬던 호르무즈가 어떻게 관리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무역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무역이 마누엘 1세 때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호르무즈가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려가지고 제국의 성장에 기여한 겁니다. 오늘날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같은 겁니다. 1524년 무렵에 인도와 중동 사이의 모든 해상무역이 호르무즈를 경유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관세 수입만 20만 크루자드 20만 두카시였고 또 다른 역사가 가스파르 코리아 등은 전체 수익을 14만 크루자드라고 추정했다. 마누엘 1세가 사망한 시점이 1521년 역사가 기록을 남긴 시점이 1524년 무렵에 페르시아 일대의 포르투갈 왕국이 거두는 이런 수익이 10만에서 20만 정도의 크루자드 금화 3.55g짜리 금화에 20만 개 10만 개를 벌어들였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급격히 감소합니다. 16세기 중반 무렵 몇 년 사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호르무즈 요새는 왕국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유지비는 그곳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이 소비됐다. 영광은 이렇게 짧은 겁니다. 1524년도에 10만에서 20만 정도의 두카스를 남겼는데 1550년 무렵에 여러분들 수익보다도 유지관리 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중반에 이미 호르무즈 군사유지 비용이 무역 수익을 초과하고 있음을 포르투갈 최고 역사가가 지적하고 있다. 돈 못 벌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돈 못 벌면 식무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돈 못 벌면 뭡니까 그냥 해외에 떠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달러를 못 벌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아. 그래서 달러 버는 사업가들을 굉장히 귀하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실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점점 조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왕 죽고 여러분들 20, 30년도 안 걸린 겁니다. 1521년에 마누엘 1세 죽고 1550년 30년도 안 돼가 여러분들 그냥 적자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적자 사업이. 영광의 시기 16세기 약 15만 20만 크루자드에 달했던 페르시아 무역 수입은 17세기에 4만 6만 크루자드로 급감합니다. 유지 보수비도 안 되는 겁니다. 유지 보수도 안 될 정도로 왕국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르무즈 여러분들 해협 1510년대 마누엘 1세 때입니다. 15만에서 20만 크루자드 금화가 들어온 겁니다. 1550년대 16세기 중반입니다. 10만 크루자드 1600년 초반에 4만에서 6만 크루자드 1650년 완전히 여러분들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했을 때가 수익이 없어진 겁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죠. 1510년부터 16세기 초반 사이에 포르투갈 왕실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50에 75% 급감하게 된 겁니다. 제국의 황혼이 온 겁니다. 당시 역사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포르투갈 본국으로부터 보급 물자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지 관리들이 부패가 심했다. 왕실이 재정난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마누엘 1세가 1521년에 죽고 1550년이 되면 이미 여러분들 뭡니까 왕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봉급이나
보급물자가 제대로 안 되니까 현지의 지휘관들이 부패가 심화가 되는 겁니다. 호르무즈의 지휘관들은 상인들을 착취하에 살아가고 왕실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귀족들 간의 다툼은 더욱 심화됐다. 16세기 중반 무렵에는 포르투갈 왕실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해외 요새 및 식민지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580년 스페인에 합병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들 젊은 왕이 모르축고 정복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지도자의 안일함과 무능과 이런 오판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 못 내리면 지도자들이 그냥 골로 완전히 가는 겁니다. 30년이 안 걸린 겁니다. 30년이. 이렇게 기막힌 일들이 있는 겁니다. 1546년 47년 무렵 호르무즈의 무역활동은 지속됐지만 밀수와 무허가 경로를 통한 수익이 관세 수입을 잠식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포르투갈 당국은 내부 단속과 고발 투옥에 주력했지만 수익 구조는 큰 타격을 입었다. 완전히 뭡니까? 제국의 수익 모델 자체가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1521년인데 20년 정도 지나서 이런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전부가 이런 겁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전부 다 먹힐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기우는 것이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가가 무슨 5천이 되고 다 헛소리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냥 그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영혼이 맑으면 앞이 보입니다. 식민지 개업 경영은 사업입니다. 적절한 투자가 있어야 계속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름 3,500억 불 4,480조 정도를 넣고 한국에 투자할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16세기 중반이 되면 이미 해외 요시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그냥 벌어지게 투자를 해야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투자 부실과 수익 감소, 투자 부실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부실, 수익 감소, 투자 부실, 경쟁력 하락, 수익 감소, 세금 증가, 투자 감소, 소비 감소, 생산량 감소, 세금 증가, 그렇게 해서 악순환은 뭡니까? 그냥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착같이 세금을 뜯으니까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세금을 뜯으니까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악순환이. 똑같은 겁니다. 역사가 꼭 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1580년에 1620년대 수익 감소는 요시의 유지비 증가,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상업 활력 저하, 포르투갈 당국의 비포르투갈 상인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왜 세수가 부족하니까 더 세금을 때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때리면 이런 무역활동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더 부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더 뜯어야 되고 놀고 먹는 사람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나중에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매약하게 보이니까 내가 역사를 이름 다시 보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사람들아 내 이야기하면 안 믿으니까 역사 봐라. 잘 나가는 나라가 이름들 20-30만에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16세기 중반 무렵에 되면 포르투갈 페르시아만에 대한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합니다. 이미 1550년 무렵입니다. 영광의 시대를 좌우했던 마누엘 1세가 1521년에 죽였는데 30년도 안 걸린 겁니다. 16세기 말 무렵에 되면 호르무즈로부터 수입은 부패, 영국 네덜란드의 경쟁,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등장한 사파피 제국계의 적대감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란 거대 국가의 부상이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다 내부적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이게
페르시아를 여러분들 통일했던 사파피 왕조입니다. 사파피 왕조. 여기에 이런 반다르 아바스 호르무즈 섬이 있었으니까 페르시아를 제국이 포르투갈을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오스만 제국이 등장했고 오스만 제국과 사파피 왕조와 영토 분쟁을 벌였고 이런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뀐 겁니다. 15% 관세를 때리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국제적인 변화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하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을 맞이한 겁니다. 교역 국가가 15% 관세를 미국에 다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나라가 아닌 겁니다. 페르시아만의 포르투갈 요새들 특히 호르무즈는 16세기 후반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전락했고 더 많은 병력과 보급이 필요했지만 수익은 줄어들었다. 17세기 초반인 1622년도에는 이미 요새가 상당히 부실화되고 정축 보완되지 않아 가지고 허술했던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호르무즈에서의 해운과 통행체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영국과 네덜란드는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외 환경도 급속하게 바뀌는 겁니다. 교역 국가는 대외 환경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중국이 제조 강국과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런 무역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겁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당시에 포르투갈은 한국처럼 무역 국가입니다. 무역 국가. 주변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사파피 왕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무역로가 전부 다 침탈될 수 있는 이런 대외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무역을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런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가치인 생각을 가지고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르투갈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역국가입니다. 무역국가. 교역국가입니다. 내가 늘상 강조한 한국은 교역국가다 이야기죠. 물건을 싸게 좋게 잘 만들어서 팔아야 여러분들 기름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싸게 좋게 만들더라도 뭡니까? 들어갈 때 미국 시장에 15% 관세를 때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포르투갈이 이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등장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1517년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페르시아만하고 인도양을 진출하는 해상무역을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포르투갈과 이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점령했던 지역이 이 지역인 거죠. 예. 여기가 여러분들 바스라부터 시작해 바레인이 되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어야지. 오스만이 차지했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인도의 디우를 여러분들 쳐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오스만이 이름 디우를 해가지고 디우 공성전을 벌리는 겁니다. 오스만은 원래 여러분들 육상작전에 여러분들 영한 국가인데도 해군력을 강화해 가지고 디우 공성전 유명한 전쟁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반복적인 도전으로 포르투갈의 무역 네트워크가 불안전해졌다. 세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경쟁국들에 의해서 시장을 여러분께 빼앗기 위한 전쟁인 겁니다. 오스만은 포르투갈이 누리고 있던 독점적 경쟁력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홍해와 페르시아만 입구 장악을 시도하고
이것은 포르투갈의 향신료 무역의 독점 구조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오스만의 영역인 홍해 쪽을 존중하는 비공식 합의를 맺었고 포르투갈의 무역로 확장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서서히 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디우 공선전 오스만 해군이 포르투갈의 여러분들 중요한 무역 거점인 디우를 여러분 쳐들어간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벌써 1538년부터 1559년이니까 모로코 정복전쟁 같은데 포르투갈이 국력을 소진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이렇게 전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지도자료 오판을 했으니까 이제 스페인이 합병되고 난 다음에는 2등 국민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2등 국민이 되니까 2등 국민의 사업장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1580년 이후에 포르투갈의 해상 거점들이 급속하게 쇠락을 하는 겁니다. 스페인 합병 이전인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의 페르시아만 독점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인 마누엘 1세가 1521년에 죽었는데 이미 1550년대부터 뭡니까? 나라가 흔들 하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과 지역 무슬림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역 거점인 요새들을 공격하니까 요새를 여러분들 축조하고 정축하고 이렇게 하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포르투갈의 영광의 시기였던 마누엘 1세의 시기가 저물고 그 아들인 주왕 3세 이미 오스만 제국과 포르투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왕 3세 아들인 그렇게 이름 처리 없게 결정을 해가지고 제국이 몰락하는데 완전히 영광의 시절은 지극히 짧고 쇠락의 시기는 너무나 일찍 온다.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광의 시절은 짧고 한국은 영광의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포르투갈이 여러분들 내려가는 것처럼 건건히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은 유지하겠죠. 포르투갈 왕실의 토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이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흔들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마누엘 1세의 손자이자 중왕 3세의 아들인 24살의 젊은 세바스티앙 왕이 모로코 정복전쟁에서 완전히 국력을 소진해 버렸다. 그리고 1580년 스페인에 의한 포르투갈 합병으로 포르투갈이 완전히 골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쇠기를 박아버린 거죠. 세바스티앙 1세가. 페르시아 통일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사파피 왕조.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자기 땅인데 여기다 무역 독점을 어떻게 허용하겠습니까? 여기에 호르무즈를. 사파피 왕조가 등장하는 거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포르투갈과 동맹관계를 맺고 호르무즈에 대한 포르투갈 지배를 인정했는데 사파피 왕조가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포르투갈하고 반 포르투갈 정책으로 가는 거죠. 샤 아바스 1세 치하의 군대 계획을 완성하고 1602년에 포르투갈의 주요 요새인 바레인을 함락시킨 주역이 바로 사파피 왕조인 거죠. 공수 양면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무스카트, 바레인, 여기에 호르무즈 아일랜드, 배후 도시인 반다라 아바스, 이 여러분들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여기 바사가 있네요. 바사.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란과
영국이 포르투갈의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 영국 동인도 회사 EIC 1602년 1600년에 등장하는 겁니다. 16세기 말 유럽 제국들의 무역 경쟁 심화, 시장은 포르투갈이 개척했지만 다 따라잡히는 겁니다. 시장은 한국이 개척했지만 전부 다 중국이 먹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영국 동인도 회사 1602년에 만들어집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1600년에 만들어집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602년에 만들어집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출범 이후에 인도양 진출을 본격화하고 포르투갈을 공격하는 거죠. 80년 동안 스페인하고 독립전쟁을 네덜란드가 벌였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네덜란드 다루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호르무즈를 먹는데 합동작전을 벌이는 거죠. 1622년 호르무즈가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포르투갈 독점을 상업적 군사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무너뜨리고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사파비 제국과의 기존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던 포르투갈에 결정타를 먹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스페인 합병이 포르투갈의 환경 변화 적응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등장, 페르시아 통일 왕조의 등장,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의 등장, 세 가지가 포르투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1622년에 완전히 여름 호르무즈가 함락되고 무스카트, 오만이 무스카트는 1650년까지는 존속합니다. 포르투갈의 스페인 합병으로 인한 해외 식민지 및 요새 관리 부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상 패권이 이동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바레인도 뺏기죠. 일찍 뺏깁니다. 1602년도에.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협력을 얻은 지역 부족들에 의해 가지고. 다음은 호르무즈 왕국의 수도의 배후도시인 곰브론 반다르 아바스는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가 침략해 가지고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스카트 요새가 가장 오래 갑니다. 1650년. 무스카트가 연명하는 겁니다. 연명 150년. 그러니까 1622년에 페르시아만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던 포르투갈에 요새가 함락을 하죠. 무스카트가. 그러고 나서 한 30년 정도 더 존속합니다. 이 무스카트 요새가. 다음 호르무즈가 무너지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5년 지배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페르시아의 사파피 왕국하고 영국의 동인도의 사이 이익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당시 병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1000명 정도가 잡혔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처음에 제안은 페르시아의 사파피 제국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5척의 함석하고 4척의 소형함을 제공해 가지고 배후도신 24km 떨어진 캐슈 섬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를 이동해 가지고 페르시아군은 3,000명 정도가 육군으로 포위하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영국 군함이 함포 사격을 때리는 쪽으로 그렇게 오래 갑니다. 며칠. 1,000명의 포르투갈 군인들이 10주간 저항했지만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상 보급선이 끊기고 식수와 식량 부족으로 5월 4일 날 항복하게 됐다. 1,000명 정도가 주둔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주둔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사파피 왕조는 자기 영토를 찾은 겁니다. 영국은 무역독을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바스라, 호르무즈, 인도. 박은경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항로의 가장 핵심이 페르시아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호르무즈 왕국 그다음 여기에 바스라 이게 페르시아 무역로 여기서 이 육로를 통해가 진주나 말이나 향신료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이 항로를 둘러싼 격전이 바로 포르투갈의 이 호르무즈 해협 점령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걸 다 빼앗기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먹고 먹기는 전쟁이니까 그냥 어리버리하면 그냥 항상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는 바스라, 호르무즈, 인도 무역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거래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버리하면 맨날 당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사파피 왕국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거래를 한 겁니다. 거래를 해가지고 먹자. 그럼 내한테 뭐 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기록을 보시면은 팽나무님 고맙습니다. 자, 기록을 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 요새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던 겁니다. 투자가 안 돼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는 나흘 동안 요새를 집중 포격했고 마침내 대포에 의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그 틈을 용맹하게 돌파했고 포르투갈군은 항복했습니다. 포르투갈군의 자존심은 꺾였고 호르무즈 그 고귀한 섬은 이제 페르시아 국왕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보고서에 남겨진 기록입니다. 포르투갈군은 매우 용감하게 방어했지만 병력이 너무 적고 무너진 요새의 틈이 너무 넓었습니다. 우리의 군함들은 바다에서 포격을 가했고 페르시아군은 지상에서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함정이 함포 사격을 주로 때렸고 해군력을 육군 진압은 사파피 페르시아군이 주도했던 겁니다. 이리하여 호르무즈는 함락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포르투갈 왕실의 왕관의 보석으로 여겼던 이 섬은 이제 무력과 무역동맹의 힘으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가피 이런 피눈물이 없는 겁니다. 이가피. 포르투갈 측이 남긴 기록입니다. 앞에는 영국 측이 남긴 기록이었고 인도 고아로부터 원군을 요청했지만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대는 보수도 적고 식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화약보다는 맹해로 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1622년 포르투갈 카톨릭 선교사 보고서입니다. 포르투갈 왕실의 재정난은
영광의 시기인 마누엘 1세의 사망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합병부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622년에는 재정난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새 보수비용, 무기 및 병사 금욕 지급, 병력 보급품 공급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당시 기록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됐던 겁니다. 투자가 안 되니까 성벽이 부실했던 거고 보급품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감히 싸웠지만 그냥 망한 겁니다. 호르무즈 함락 당시의 요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들은 몇 달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고 대포를 발사한 화약도 부족했습니다. 요새의 벽은 한때 자랑스럽고 하얗게 빛났지만 이제는 부서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요새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들어갔습니다. 영국 장교 일기입니다. 우리가 진격할 때 그 성벽은 웅장하기보다는 안쓰러웠고 병사들은 충혈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파피 제국 장교의 구전을 이븐 하산이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포르투갈 왕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력이 약화가 되니까 교역이 감소하고 밀수가 증가해 가지고 호르무즈가 이런 돈을 못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관리비는 급증하고 관리들은 빼먹고 왕실 재정난으로 병사들에게 식량 및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포르투갈 왕실에서도 요새가 돈이 안 되니까 요새 수익성과 이걸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요새의 보존과 수익성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수익 감소는 요새 유지와 관련된 군사비 증가, 상업교육 감소, 세금 인상, 밀수 증가, 호르무즈 요새 간세원과 요새 지휘관들의 반복적인 부패와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사파피 왕실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요새 상황을 조사한 겁니다. 자, 명백하게도 안드라데드는 포르투갈 함대의 병사들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요새 유지 비용 때문에 병사들에게 지급할 보급품 구입 비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인 실베이가 자기 사비로 그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제 호르무즈라는 인도양 페르시아만 무역로를 여러분들 주도했던 그런 호르무즈 요새가 1507년도에 1차 점령 그리고 15년도에 2차 점령을 통해서 100년 정도 가다가 1622년에 어떻게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는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경제가 여러분 결국은 골로 가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만에서 이런 1622년도에 호르무즈 요새가 무너졌지만 무스카트라는 오만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1650년까지 생명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왕실 수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 호르무즈 혈투 마무리하고 또 내일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오후 8시에는 조사를 좀 한 다음에 호르무즈도 봤으니까 포르투갈 제국의 흥망성쇠를 볼 때는 1960년까지 존속했던 고야 그리고 중간에 네덜란드에게 넘어갔던 말라카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한번 문헌을 조사해 보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번째 역사 스페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편 보지 못하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가지고 여러분 역사 스페셜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게 되면
전체를 한 번 더 깨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벽에 시사문제 시간은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